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안보를 떠올리게 될까요? 국경도 맞닿지 않은 두 나라가 미사일과 드론으로 서로를 압박하는 모습, 그리고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이 두 상황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전쟁은 피하고 싶지만 긴장은 계속 키우는 전략. 말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군사력으로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방식. 그리고 정권의 생존을 위해 외부의 적을 필요로 하는 정치 구조까지.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을 단순한 중동 분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정치 권력의 계산, 군사 안보의 논리, 그리고 한국과 북한이 마주한 위험한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치는 한반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일까요? 북한 핵 앞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국경도 맞닿지 않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을 보면서 한국은 불안해해야 할까요? 중동에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왜 서울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떠올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은 먼 나라의 종교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핵, 미사일, 대리전, 정권 생존, 동맹의 신뢰, 그리고 전쟁 직전까지 가면서도 전면전은 피하려는 현대 안보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놀라울 만큼 한반도와 닮아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쓰는 전략,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쓰는 전략, 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군사 방식, 한국이 북한 핵 앞에서 고민하는 억제 전략, 지리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지만 안보의 문법은 이상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한때 비밀리에 협력했던 관계였습니다. 석유가 오갔고 정보기관이 움직였고 생존을 위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관계가 뒤집혔고 어제의 협력자는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원본 자료에서도 이 관계 변화의 핵심을 돈과 권력, 생존의 역사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한반도와의 첫 번째 비교점이 나옵니다. 남북한도 처음부터 영원히 서로를 적으로만 규정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민족, 같은 역사에서 출발했지만 체제 경쟁과 전쟁, 동맹 구조가 둘을 완전히 다른 안보 진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중동에서는 혁명이 외교를 바꿨고 한반도에서는 분단과 전쟁이 민족 내부의 정치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는 정권 생존입니다. 이란 지도부가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는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 신념 때문만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을 설정하면 내부 불만을 통제하기 쉽습니다. 국민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다. 지금은 정권을 비판할 때가 아니라 단결할 때다. 이 구조는 북한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북한 역시 미국과 한국의 위협을 체제 결속의 핵심 서사로 사용해 왔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이 주민과 군부, 엘리트에게 보여주는 생존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외교 카드로만 보지 않습니다. 2026년 6월에도 북한은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이 종료된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봐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해도 실제로는 전면전을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전면전은 이란 정권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거친 언어로 위협하고 미사일을 쏘고 핵 능력을 과시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전면 남침을 뜻한다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핵심 목표는 첫째도 정권 생존, 둘째도 정권 생존입니다. 전쟁은 체제를 지키는 수단일 수 있지만 동시에 체제를 무너뜨리는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전쟁 직전에 긴장을 만들면서도 실제 전면전의 문턱 앞에서는 계산을 합니다. 이란의 회색지대 전략과 북한의 저강도 도발 전략이 여기서 만납니다. 회색지대란 무엇일까요? 전쟁은 아닌데 평화도 아닌 상태입니다. 미사일은 쏘지만 전면전은 피합니다. 사이버 공격은 하지만 공식 선전포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리 세력을 움직이지만 직접 책임은 부인합니다. 이란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같은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박해온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북한도 오래전부터 비슷한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포격, 사이버 공격, 무인기 논란, 미사일 시험, GPS 교란, 오물풍선, 해상 충돌 위협, 하나하나는 전면전까지 가기에는 애매하지만 누적되면 한국 사회 전체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현대 안보의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는데 국민은 이미 전쟁의 심리 속에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응은 정밀 억제에 가깝습니다. 이란 본토를 대규모로 점령하려 하기보다 핵심 인물, 핵시설, 무기 저장고, 자금망, 정보망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한국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은 어디까지 정밀 대응할 수 있는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우는 상황에서
한국은 재래식 전력만으로 충분한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38로스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이중 위기 시나리오에서 단순한 비례적 재래식 대응만으로는 억제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확전은 추가 핵 사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 안보의 딜레마를 정확히 찌릅니다. 약하게 대응하면 억제가 무너지고 세게 대응하면 확전 위험이 커집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작은 영토에 집중된 생존 불안입니다. 이스라엘은 전략적 깊이가 얕습니다. 한 번의 대규모 공격이 국가 중심부에 직접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은 휴전선과 너무 가깝습니다. 서울과 경기권에는 인구, 산업, 금융, 정치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탄도미사일, 특수전, 사이버 공격은 단순히 군사기지를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국가 운영 중심을 직접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안보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첫 충격을 견딜 수 있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과 정보전, 선제 타격 능력에 집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자체 핵 억제력을 가진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핵 억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중심축입니다. 2026년 6월 11일에도 한미는 제6차 핵협의그룹 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북한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북한 핵을 직접 보유 핵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정보 감시 능력을 결합해 억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식 생존 모델입니다. 북한은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만 위협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함께 겨냥합니다.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은 서울을 때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괌,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한국을 도우려는 순간 미국 본토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계산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전략적 협박 구조입니다. 서울을 지키려다 워싱턴이 위험해질 수 있다면 미국은 정말 끝까지 개입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한미동맹 내부에 심는 것이 북한 핵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뒤에 미국을 계산하듯 북한도 한국 뒤에 미국을 계산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공포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은 강력한 위협이지만 북한도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 식량 문제, 국제 제재, 외교적 고립, 기술 의존, 에너지 취약성.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전략적 존재감을 키웠지만 그만큼 체제의 미래를 군사화에 묶어버렸습니다. 핵은 정권을 보호하는 방패이지만 동시에 북한 경제를 더 깊은 고립으로 밀어넣는 족쇄이기도 합니다. 이란이 핵과 미사일, 대리전으로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했지만 내부 경제와 사회 불만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북한도 군사적 과시만으로 체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기는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어도 번영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한국의 정치권이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안보를 국내 정치의 도구로만 쓰는 순간 국가 전략은 흔들립니다. 이란 혁명 이후 외교가 정권 정당화의 수단이 되면서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미, 반환서사가 체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화해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역시 안보 문제를 선거용 구호로만 소비하면 위험합니다. 강경한 말은 순간적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 관리에는 말보다 훨씬 정교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보는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와 억제와 절제의 균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가장 큰 군사적 교훈은 억제는 능력과 의지의 결합이라는 점입니다. 능력만 있어도 부족합니다. 상대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억제는 약해집니다. 반대로 의지만 앞서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것은 허세가 됩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앞에서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첫째, 북한의 공격을 탐지하는 정보 감시 능력. 둘째, 공격을 막아내는 미사일 방어와 민방위 회복력. 셋째, 공격 이후 북한 지휘부가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응징 능력.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억제가 됩니다. 하나라도 비면 북한은 그 틈을 계산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안보는 군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서 보듯 현대전은 사이버 공간, 금융망, 전력망, 항만, 통신망에서 동시에 벌어집니다. 북한은 이미 사이버 능력을 중요한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전투기와 미사일을 갖춰도 전쟁 첫날 은행망이 멈추고 항만 시스템이 마비되고 방송통신망이 흔들린다면 국민은 안보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 안보는 이제 전방부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 원전, 데이터 센터,
항만, 병원, 지하철, 금융망까지 모두 국가 방어선입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군사적 승리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심리적 마비입니다. 한반도의 가장 위험한 지점은 너무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미사일과 드론으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북한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중동에서는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이 전략적 판단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줍니다. 한반도에서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판단착오, 오인사격, 국지충돌이 몇 시간 안에 대형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안보 전략은 강해야 하지만 동시에 통제 가능해야 합니다. 무조건 강경한 대응만이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게 만들되 한국도 감정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전략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할수록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제재, 한미동맹, 주변국 반응, 경제 충격, 핵 확산 체제의 붕괴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식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역사와 안보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은 세계 무역체제와 금융시장, 한미동맹, 비핵화 원칙 속에 깊게 연결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핵 논의는 구호가 아니라 비용과 결과를 함께 따지는 국가 전략의 언어로 다뤄져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북한은 이란과 비슷한 방식으로 외부 위협을 내부 통치에 활용합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은 이란보다 한국에 훨씬 직접적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떨어져 있고 대리 세력을 활용해 압박합니다. 북한은 한국과 마주보고 있으며 핵과 재래식 전력, 특수전, 사이버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갈등이 원거리 회색지대 전쟁이라면 남북한 대치는 초근접 핵 회색지대입니다. 이 차이를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중동의 긴장은 국제 유가를 흔들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한국의 생존 기반 자체를 흔듭니다. 서울은 전쟁을 관찰하는 도시가 아니라 전쟁의 첫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한미 확장 억제를 더 구체화해야 합니다. 회의와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지,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 자체의 재래식 응징 능력과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 인프라의 회복력을 키워야 합니다. 전쟁 억제는 군사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을 받아도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대화 채널을 완전히 끊지 말아야 합니다. 적과 대화한다는 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오판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양측 모두 전면전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전면전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도 똑같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때로 의도보다 오판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신호를 잘못 읽고 국내 정치 때문에 물러서지 못하고 군사 현장의 작은 사건이 지도부의 체면 문제로 번질 때 위기는 폭발합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국가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국가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상대의 계산을 읽고 국민을 보호하고 전쟁의 문턱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을 보면 한반도가 보입니다. 이란의 대리전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전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에서는 한국이 고민하는 응징 억제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란의 정권 생존 논리에서는 북한 핵 전략의 속살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동의 회색지대 전쟁에서는 한반도가 피해야 할 미래가 보입니다. 한국은 감정적 평화론에도 빠지면 안 되고 무모한 전쟁론에도 끌려가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차가운 현실주의입니다. 강한 군사력,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흔들리지 않는 민간 회복력,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판을 막는 외교 채널. 이것이 한국이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한반도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일까요? 북한 핵 앞에서 한국은 확장 억제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더 독자적인 안보 능력을 가져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어떤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입니다.